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던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진선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배신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는데요. 2015년부터 소라넷 관련해서부터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진선미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핫이슈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전혀 구입을 못 하시잖아요. 들도 쓰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만들어서 나눔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고 만들기 시작을 했더니 착한 마스크, 에티켓 마스크.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서 기부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착한 마스크를 만드는 대전의 한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메시지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엄정하게 다뤄달라고 했는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은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 박변과 김판 시간에 다뤄봅니다. 3월 2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일명 박사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25살 조주빈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피해 입은 여성만 최소 74명,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도 충격입니다. 국민 여론은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이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정치권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어제 그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이번에 텔레그램 내 그 성착취 신고 관련한 활동가들이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승희 활동가도 나왔고, 예. 그리고 각 관련된 피해 지원이나 또 입법 지원 공백, 수사과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전 관련 부처들이 나와서 예. 함께 얘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예. 대표적인 것은 그 활동가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과 또 건의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문제들과 관련된 중심, 예를 들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예. 그리고 소직죄의 처벌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돼서 아직도 법에 반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강화, 이런 게 계속 논의만 되지 그것이 법적으로 개편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또 다른 이렇게 특히나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10명이 넘는, 16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예.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제 간담회에 나온 이야기들이 참고돼서 입법사항으로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 법안들이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이미 소란회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다만 예. 그것이 계류된 상태로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관대한 온정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저 한때의 실수로 잠깐 들여다본 것뿐인데 뭐 스밍이나 다운로딩한 그런 범죄 행위까지 범죄하면 되는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어제 서지현 검사가 그 소라넷 운영자 이모 씨가 징역 4년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소해서 알게 된 다크웹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 엠버방 사건도 지금 이미 체포된 왓츠맨은 검찰이 3년 6월을 구형했고 재판에 가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상대로 이런 석창 책동을 벌이면은 뭐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역시 법의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여성가족부 처음 장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이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고민해달라 예.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법원 판결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한번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 최근 선고된 그 관련된 그 성폭력에 관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선고 결과가 뭐 몇 개월이라도 실형이 난 것은 10%에 불과하고요. 집행유예가 41%, 벌금형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청년이 아니 한 사람이 한때의 젊을 때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면 되겠냐. 뭐 이런 온정주의적 처벌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국회 안에서도 법사위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기존의 법적인 어떤 해석론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성폭력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계속 회자되고 자신의 영상이 돌고 있는 이런 것의 잔혹성을 아직도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예. 있는 게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진우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그 지금 양형 기준상 강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법은 그걸 뒤쫓아가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법부의 문제냐 입법부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양쪽에 다 문제죠. 아하, 실제로 이번에 법무부에서 오늘 발표가 난 것처럼 예. 가장 법정형의 최고 구형이 어떤 건 10년형도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구형 단계에서부터 낮게 구형을 하거나 법원에서 여전히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될 것인데도 예. 가중할 건 가중하지 않고 감경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을 벌금형까지 아니면 뭐 선고유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찾아서 지금의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입법부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하고 또 현재 새롭게 변신하는 행위 자체를 그걸 범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입법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이미 2015년부터 아마 예. 찾아보시면 100몇십 개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거나 논의되는 단계에서도 얼마 전에 뭐 회의록에서 나오지만 뭐 그거 그냥 예술적인 관점 아니냐, 뭐 단순한 호기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 해석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뭐 구성요건 해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 예. 이런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의원님 뭐 소라넷 폐쇄에 앞장 쓰셨었는데 그때는 이 플랫폼이 P2P 사이트에서 있다가 지금 이번에는 그런 사이트에서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이게 더더욱 그 비밀성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실제로 소라넷 때도 여전히 폐지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며 바로 다른 유사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에 이 공동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도 이 N번방에 관련해서 여전히 그 조롱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리고 처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정치도 잘못이고 입법부도 잘못이고 사법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입법부도 결국 사회 여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 여론이 이것이 진짜 범죄 행위고 소지하는 것만으로 다운로딩을 하고 지금 N번방에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번에는 좀 이루어졌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N번방 3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N번방의 그 3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요. 예.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이슈화해서 이것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여성 국회의원들 다 함께 발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도 예. 결국 형법상의 특수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예. 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적 불법 촬영물 또 복제물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리고 단순 다운로드면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벌금형이라든가? 네, 처벌이 안 됩니다. 안 됐었습니까? 네, 예. 처벌이 안 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되면 처벌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법안이 안 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고요. 예. 예.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 예. 이렇게 처벌하는 내용 이것도 이번에 예. 3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네. 플랫폼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예. 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야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러는 그 진짜 피해자들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예. 지금 정의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데 선거 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총선이 4월 25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이요? 4월 15일이기 때문에 예. 20며칠 남아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월 31일까지 예. 이번 국회에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굳이 선거 전에 막 이렇게 무리해서 할 수도 사실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선거 끝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선거 예. 끝나고 바로 4월 15일에 끝나니까 16일부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늘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조두순 사건 때 예. 성폭력 법률에 관한 그런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입법 개정권을 갖는 그런 만들었는데 그때 다 친고죄 폐지라든가 또 엄정 처벌하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거를 빠르게 만들어서 짧게라도 이미 이거는 사실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결정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안합니다. 각 당에서 15일 이후에 빠르게 특위를 꾸려서 집중 논의해가지고 5월 31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말 제대로 정비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회원 중에 공직자가 있는지 우선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만약 공직자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 공직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기본 의무가 책임은 더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형사 처벌적으로 강하게 처벌된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결국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직자 의무라든가 품위 위반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예. 가장 높은 도덕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자리고 특히 또 이번에는 그 N번방에서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빼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범 역할을 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벌백계로 이번에 정말 사회적으로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직자가 만약에 나오면은 신상도 공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이제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해도 하십시오.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어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성노예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처럼 자기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자신이 당한 일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1366으로 꼭 신고해서 이 문제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 탓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탓이고 가해자의 탓입니다. 1366번이요? 네, 예. 1366. 근데 피해자들은 혹시 이렇게 신고 같은 걸 했을 때 보복 당하거나 자기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런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별도의 센터가 마련돼 있고요. 거기서 원스톱으로 그 정신적인 그 조력을 하는 사람부터 법률적 조력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 드릴 거니까 1366으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거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확진자가 전날 자정 대비 76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방송 때 이제 제가 사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었는데 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두 자릿수 내려와서 오늘까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완치자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완치자 수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진정세라고까지는 뭐 아직 하기 좀 이르지만 어쨌든 사흘간은 좀 좋은 예.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누적해서 9,037명이고 예. 완치자는 3,507명이고 지금 그래서 5천여 분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기준 그 확진자 76명 중에 또 4분의 1가량은 해외 유입살이에요. 20명 정도가. 이게 지난 22일부로 이제 유럽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영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뭐 인터넷 기사 댓글 보면은 내 외국인 관계없이 진단검사 무료로 해주는 거에 대해 또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던데, 예, 정부에서는 유럽발 입국자의 80~90%가 내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예. 뭐 그리고 조기 진단 치료를 통해서 확산을 막으려면은 내 외국인 관계없이 진단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 등은 지원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검사 비용을 내라고 하면은 그게 부담이 돼서 증상이 있어도 숨길 수도 있는 거고요.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확진자가 나온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소속 장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평택기지 공군부대 출신이기도 한데요. 어허. 캠프 험프리스죠. 예. 국내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막사내에서 소속 장병이 숨지는 사건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21일 날 숨졌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사망한 장병이 이제 25살의 일병, 조글로리아 일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사망 원인은 아직 이제 현재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 관련 여부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 기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기지에서 근무 중인 미국 국적의 주한미군 근로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한미군 이 기지 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모르는군요. 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구호 긴급 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1차 회의에서 50조 원 규모를 이제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었는데 일주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대폭 보강을 한 건데요. 일단 규모 면에서 이제 100조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겠다. 비우량 기업이나 우량 기업 모두 포함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반영된 특약 처방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게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대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 부분인데요. 대기업들까지 지원 대상에 선제적으로 포함을 한 것은 아무래도 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료랑 전기료 등 공과금도 유예 조치를 하겠다.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유예하겠다. 그러면 이 전 국민 대상입니까? 예, 전 국민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도민 1,326만 명에게 재난기부속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네요. 예, 1,326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이 거주하는 각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은 예.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바로 1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3개월 동안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것도 경기도 지역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식당이나 뭐 다른 여러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야기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이제 이중으로 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 듣고 3부에서 경기도 담당자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네. 만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재단 기복수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속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은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빼고 주나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한번 지급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재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경기도민한테 지급하는 경기도의 돈인 거고 정부에서 만약에 하면 정부의 이제 국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이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현금성 지원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이 두 번째 회의였는데 다음 주에 3차 회의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재정 소요를 고려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를 한 건데요. 예.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와 밝힌 취약계층 우선이랑은 좀 결이 다르게 다가오는 대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그것도 미국 같으면 1,000조쯤 되고 예, 맞습니다. 유럽은 적은 나라는 300조, 많은 나라는 50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전 국민 100만 원씩 해도 50조 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하는 거 보고 좀 자극을 받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도 좀 자신 있게 추진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이야기 해보죠. 어제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밤 10시까지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해서 확정한다고요?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제 일단은 열린민주당이 이제 요즘 당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죠. 열린민주당은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별개의 정당인데요. 이제 자기들도 비례대표를 내서 여당 측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취지이긴 한데 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발표된 공천 순서를 보면은 순번 2번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4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6번에 지난주 여기 출연하기도 했었죠. 주진현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8번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최근에 이제 언론을 많이 타셨던 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12번을 받았던 서정성 광구 남구 의사회 회장 측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로 이제 하루 미뤄지게 된 건데요. 주진영 전 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죠. 과거 음주운전이랑 아들의 국적 포기 논란이 좀 이제 불거졌는데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다. 수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12년 전에 단 한 번 음주운전에 걸렸던 부분이고 아들이야 본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감싸기에 나섰는데 또 아무래도 요새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전당원 투표 결과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찬성 반대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전당원 투표하니까 금방 결과가 나올 거라 보이고요. 10시에 끝나고 10시 반에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서정성 씨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를 했고. 예, 당 안팎에서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인물이지 않느냐 비판이 제기되니까. 안철수 보좌관 출신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더불어시민당 의원수 늘리게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된 의원들이라든가 불출마 의원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비례정당 투표용지에서 좀 순번을 높이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해찬 대표랑 윤호중 사무총장 등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파견을 좀 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타진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7명 외에도 불출마하는 의원들의 추가적인 결단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현역 의원들 중에는 거부 의사를 직접 밝히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추가 결단이 이어져서 7명 이상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그 의원으로 봤을 때는 비례대표 1번은 민생당인데 민생당이 또 당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1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충분합니다. 이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 이미 9명이 가 있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미 9명이 가 있어서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데요. 한국당 측에서는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이나 비례대표 중심으로 10명을 추가 영입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돼서 10명을 더 받게 되면은 미래한국당은 총 19석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지역구만 내고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니까
이제 1번이 민생당인데 민생당이 지금 21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19석이면은 일단 두 번째 기호 2번이 되겠죠. 비례정당 예. 투표용지에서.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10석 플러스 알파로 파견 규모를 더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민생당의 뭐 해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예 첫 번째 칸으로 가는 게 어떠냐. 미래한국당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또 지역구 순번은 미래통합당이 2번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냥 어떻게 좀 너무 많지 않게 2번을 유지하는 게 또 전략적으로 어떠냐.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컷오프 됐던 민경욱 의원은 경선에서 살아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을 지역구인데요. 김영호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이끌던 공관위가 당초에 민경호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를 했었죠. 그 다음에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로 공천을 했었는데요. 뭐 민 의원이 뭐 막말 이력 등이 이제 컷오프 이후로 꼽혔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고 컷오프가 됐던 민경욱 의원이 승리를 해서 결국 살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구 달서 앞 경선에서도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이 김영호 위원장이 단수도 공천했던 이두하 전 의원을 경선에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호 위원장의 단수 공천 두 곳이 결과적으로 철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대구 달서갑과 인천 연수울 두 지역을 끝으로 미래통합당 234개 지역구 후보 확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됐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색 면 마스크를 착용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노란색 마스크는 대전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상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대전에 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면 마스크 제작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마스크는 대전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기부한 이향숙 대전 서구 마을넷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향숙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마을넷이라는 마을 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저희 서구 마을넷은요. 마을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체 네트워킹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마스크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그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 사재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저희까지 함께 하지 말고 좀 되도록이면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양보하고 저희는 이왕이면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예. 함께 그 건강하신 분들이 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스크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나 하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였어요. 예. 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예.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 만들기 그 전문가한테 직접 그 기본 틀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워서 하셨군요. 네. 예. 자, 이 마스크는 어디로 기부가 됐나요? 저희는 기부한 게 지금 현재 그 각 마을마다 다 다른데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여유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면 마스크와 교환하는 활동을 좀 진행을 했어요. 예. 네, 워낙에 이제 일회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으면 좀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내놔주시고 그리고 면 마스크를 좀 가져가 주시면 좀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또 그렇게 모여진 이제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장애인 자활센터 등에 저희가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가 바로 그 마스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뿌듯했죠. 저희가 사실은 면 마스크 쓰기 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사실은 그게 잘 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대통령이 딱 쓰고 나오시면서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바빠졌어요. 예, 다들 뭐 KF 황사 마스크만 쓰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면 마스크를 네네네. 만들어도 착용을 잘 안 하시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쓰니까 확 달라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면 마스크가 혹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분들도 의외로 면 마스크를 조금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예. 자,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힘든데 대전도 사람들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가게 하신 분들은 힘들다고 토라고 그러시죠? 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대전도 오늘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요즘 저희 이렇게 소통하는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서로 힘내자고 또 응원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우리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원래 어려우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빨리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해보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켜서 조금씩 힘을 내면 좀 더 빨리 저희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청취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최미사님께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체리블루님 바느질 한 땀 한 땀 너무 감동입니다. 공희님께서 고향 계신 어머니 생각나네요. 마스크 받으러 가려면 줄 서느라 무릎 아프다 하셨는데 너무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푸트니크께서 정성이 가득한 마스크라니 쓰는 분들 모두 힘이 절로 날 듯합니다. 카페 5번 출근님께서 멋진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장대한민국께서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못하는 바느질이지만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이런 댓글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더 힘내시고 더 좋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양숙 대전 서구 마을넷 대표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설계 총괄한 류인건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선별적으로 시도를 한 지자체는 있습니다만 이 보편적 형태 전 경기도민에게 다 지급하겠다. 이 처음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 기본소득이라 하면은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게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그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또 이제 대량 실업이라든지 이 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저소득층 지원을 더 넘어서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들한테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모든 도민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재원은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현재 지금 경기도민이 1,326만인데요. 예. 그래서 1조 3,600원 정도를, 억 원 정도를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예. 1조 3천억 정도는 경기도 재정에 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그 공약이면서 일관된 주장이긴 하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제9기금 또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건 현금 지급이 아니고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다 써야 된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 가정에 4인 식구가 있으면 40만 원 지급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따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화폐를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는데요. 예. 저희 생각에는 지금 정액 카드 형태로 예. 물론 이제 그 지역과 사용 그 가맹점을 이제 구분하는 지역 화폐 형태이지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형태로 예.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물론 개인비하는 지급이 되지만 4인 가족이라면 40만 원짜리 예. 카드 형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에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 화폐가 경기도 전 시군구에 다 사용처가 있습니까? 어디 가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시군별로 이제 분배가 되는데요. 이건 예. 경기도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 그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는 그 시군에서만 사용되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 수원에서 받았는데 뭐 양평에서 쓰고 이럴 수는 없단 말씀이죠. 그게 안 됩니다. 예. 이게 시군별로 이게 사용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받았으면 수원에서만 쓰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급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인 것이죠.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죠. 예, 이제 결정이 되면 도민들한테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예. 현재로서는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그 저희가 정액 카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예. 그 한 번에 방문을 하시면 읍면동에 방문을 하시면 그 수령하면서 사인하면 그게 이제 신청한 걸로 이렇게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는 이유는 현금을 줬을 경우에 안 쓰고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혹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그렇죠. 지급하는 건데 네. 이렇게 1인당 10만 원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그 한국은행의 그 산업 연관 분석표에 의하면은 뭐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조 1,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천억 정도, 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5,600명을 신규 고용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예. 이거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또 3개월 내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경기도에 1조 3천억 원이 일시에 풀리면 예. 그거는 그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그만큼 높여준 것이고 또 3개월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의 그 돈이 매출로 잡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순환 구조로 돈을 쓰면 돈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데. 예. 그 김경수 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이야기하면서 네. 최상위 계층들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경기도는 뭐 나중에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저희가 그런 건 없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신청 발급 받을 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원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발급받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3개월 후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 이제 회수할 생각입니다. 예.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민들은 지금 벌써부터 전화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예.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도민들은 뭐 즐거워하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에 같은 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아마 인터뷰를 할 모양이니까 네. 많은 분들 들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좋은 효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기본소득 설계 총괄한 류인건 경기도청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베스트라이너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경기도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네.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네. 1조 3천억 정도 예산으로.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조 이상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각 전 국민이죠. 네. 전 국민에게 $1,000씩 두 번. 네.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겠다. 홍콩도 80만 원 정도. 일본도 직접 주겠다. 네. 유럽도 지금 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찬성론자라서요. 예. 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 필요한 곳에 돈을 꽂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근데 왜 부자의 사람들까지 다 줘야 되나?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쓴 건가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썼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아니 부자는 돈을 많이 내는 우리의 소중한 국민인데 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죠. 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을 꽂아줘서 만약에 재원이 문제다. 아니 이건희 회장한테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긴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줬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다 돌려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선별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또 행정 비용이 발생하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1,000씩 수표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급여세 감면을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정책이다. 예. 우리는 필요한 곳에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또 반대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주식 이야기 좀 해보죠. 매일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오늘도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네, 이게 전날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6% 올랐어요. 그래서 단숨에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코스닥도 역시 8% 이상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상승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수가 5% 이상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5% 이상 오르면 발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급락해가지고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죠. 예. 오늘 상승을 보면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특히 연기금이 2,20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2월 17일부터 3월 4일에 38억 원 약간 순매도한 걸 빼면 연일 순매수했거든요. 이 기간 14조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오늘 4,6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들이다가 오늘은 개인이 팔았군요.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저가에 들어갔던 개인들은 매도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측이 불가능하죠. 요새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진 상황이라서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또 많이 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아마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전날 미국 증시가 얼마냐 이게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 증시가 열릴 때 열리는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S&P 선물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시장 전에도 개장 전에도요. 나스닥 선물, S&P 선물 지수가 이미 오르고 있어서 상승 출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더니 거의 5%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오늘 미국 증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들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뭐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빚을 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에서는 그걸 또 재미있게 표현하는 짤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혹시 많이 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짤이 돌았는데 그만큼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그거는 지금이 찬스 아니냐. 언젠가는 맞습니다. 올 거다 이거죠. 네. 이게 오늘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300조 원 넘는 주식이 10% 넘게 올랐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앞서 말씀드린 2월 17일부터 어제까지 3월 4일 단 하루 빼고 연속 순매수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6조 4천억 원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이 6조 7천억 원 순매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진 걸 개인이 그냥 다 받았다. 다 받았네요. 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삼성전자 2,800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오히려 1,3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거는 뭐 경험치가 발동됐을 텐데 IMF 때
대한민국 주가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회복했거든요. 네. 또 2008년에도 굉장히 많이 뭐 1000선 붕괴 뭐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또 2000선까지 회복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 그렇죠. 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간판 기업이니까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어떻게 망하냐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전염병으로 주식이 떨어진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직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위기감이 아직 나타난 건 아니라서 바닥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뭔가 좀 그 약간 불안감이 좀 가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사는 건 마치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강남 아파트는 비싸서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액면 분할하면서 살만해졌습니다. 5만 원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한 주도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예. 한 주라도 사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돈 생기면 한 주라도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개인의 수급 주체로 일단은 그 부동산이 규제 때문에 막혀서 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강남 부자들이 삼성전자로 눈을 돌린다.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이런 분들은 보통 꺼려해요. 예. 부동산에 비해서는 불안하니까. 예. 그런데 주식을 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다라고 해서 사고 있고 203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IMF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언제나 삼성전자도 급락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늘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은데 예. 빚을 내면 문제죠. 예. 네. 그 최근 들리는 게 이게 뭐 지표로 확인된 건 아닌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 예.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저도 주위에 주식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이번에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 물어보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올 들어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계좌 안에 돈이 10만 원 이상 들어있고 6개월 안에 한 번쯤은 매매를 한 사람. 예. 이게 계좌가 몇 개냐인데 올 들어서 90만 개가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예. 네. 그리고 예탁금이 2월 17일 날 28조 원이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사야지라고 들어온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한테 저는 단호하게 주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자, 이제 미국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안 올랐습니다만은 아시아 증시 비롯한 우리 증시는 많이 올랐다.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맞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준이 어제 필요한 만큼 자산을 사들여서 달러를 풀겠다라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요.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무제한 사들이는 방식으로 달러를 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CNBC 같은 경우에는 돈 찍어내기에 새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했고요. 아니 근데 뭐 미국이야 기축통화니까 해도 되죠. 막 찍어내도 되는데. 네네. 나중에 혹시 그게 후폭풍으로 다가올 그런 가능성 없나요? 이렇게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풀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달러를 조금씩 그 인플레를 나눠 갖는 셈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 앞서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정부가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플레 걱정은 사실 지금 뭐 아마존 효과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를 거를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치가 급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가치 급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급등 얘기를 했을 때 주식이에요. 예.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죠.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안정세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강남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네네. 버블이 약간 꺼지는 국면에 있는데 버블은 바람을 설설 빼는 게 낫지 이게 갑자기 터져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버블이 더 커져도 문제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풀렸을 때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좀 뭔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기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자산이 다 불안한 상황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은 휘청거릴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우리는 자산 많이 풀려도 주식 시장으로 안 옵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약간 가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와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자산 대부분이 주식에 있습니다. 아, 그렇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써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그렇게 소비가 진작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맨날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어쨌든 그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돈을 풀 생각일 거고, 뭐 지금 유럽도 각국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만 200조, 300조씩 풀겠다는 국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경 11조, 또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뭐 100조 정도를 기업을 위해서 풀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네.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2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9일 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50조 원 규모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100조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8조 3천억 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서 41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금융시장 불안 부분을 보자면 41조 8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일단 20조 정도를 채권시장 안전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 조성됐던 펀드거든요. 그때 규모가 10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2배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채권 유통시장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을 해서 유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발행시장을 돕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 이걸 4조 1천억 원 규모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10조 7천억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5천억 원이에요. 예. 규모를 20배 가까이 늘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증시 안정펀드 역시 4월 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도 이번에 100조 이야기하면서 도산기업이 없게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당연히 지금 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네.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아까 제가 58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쓴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소상공인에만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대기업도 심상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예. 단언했습니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도 면제 조치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봤다고 얘기했고. 근데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세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인데 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면은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풀어서 버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어제 뉴욕 시장 개장 전에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문을 연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이 오늘 발표한 게 있거든요. 후베이성의 우한을 대상으로 1월 23일 취해진 봉쇄 조치를 76일 만인 4월 8일에 풀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약간 심리적인 그 불안감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이 봉쇄 조치가. 근데 이걸 푼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정상 생활로 우리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아시아 증시가 더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까지 미국이 또 전 세계 취한 조치가 보면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무제한 네. 양적 완화 이런 건데 예전에 비하면 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 겪는 거기 때문입니까? 이런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2008년 위기는 말하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예. 하잖아요.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예요. 예. 근데 지금의 이 위기는 실물단에서 시작된 위기입니다. 지금 대기업이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 이럴 일이냐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IMF 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대기업들이 먼저 무너졌거든요. 휘청거렸죠. 예. 거기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기 예. 때문에 2008년 보면 금융회사들이 휘청했어요. 거기가 금융 그 부채 비율 높고 약간 건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실물단에서부터 휘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저가 문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더 반응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들을 성착취한 사건. 경찰 수사상은 피의자 124명을 검거해서 18명을 구속. 피해 여성 최소 74명, 이 중에 16명이나 미성년자가 있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신상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번방 3대 운영자 중 박사와 와치맨은 검거가 됐고요. 먼저 검거된 와치맨은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구형이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거든요. 이 사람은 지난해 10월 달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몰카 범죄, 또 그리고 아동 청소년 영상 그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예. 이 두 가지 혐의인데 9천여 건을 유포했네요. 예. 예. 저는 일단 이게 좀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그 텔레그램 관련해서 예. 추가가 된다 그러면 병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형량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됐는 거는 이제껏 했는 거는 그 촬영하고 불법 음란물 9천여 건만 걸렸기 때문에 3년 6개월인데 어쨌든 예. 뭐 형은 좀 약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죄라든가 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 또 법률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큰 형량은 아니다. 다만 이 9천여 건을 유포한 혐의, 예, 불법 음란물. 근데 여기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량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 양형위원회 지금 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살인죄 기본형이 10년입니다. 10년. 생명을 침해했을 때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건강을 침해했거나 뭐 이런 성적 자유를 침해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그 10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일단 법정형도 낮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양형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9,000번이면 만약 이게 불법 음란물 9천여 건이 있을 때 이게 9,000건이면 거기에 따른 형들을 다 병합을 해서 덧셈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가중해봤자 원래 법정형의 2분의 1 이상 가중이 안 됩니다. 이게 9,000건이어도 2건일 때랑 9,000건일 때랑 같다. 법정형이 범위가 같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진선미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진선미 의원이 지금까지 단순 다운로드가 처벌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원래 그렇죠.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았죠. 예. 청소년, 미성년,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해서 그것을 다운로드 소지라고 표현합니다. 예. 소지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도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아마 이번에 사건도 아마 처벌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각을 하기 어렵고요. 어려우니까. 예. 쉽게 다운로드한 거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문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막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경찰청장이 N번방 영상 소지자, 유포자도 전원 공범으로 간주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중복도 있을 거고요. 단순 가담자, 회원이 있을 거고 그걸 갖고 다른 방에 가져가서 유포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후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경찰청장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면 성폭법 같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신상 정보가 공개되진 않겠지만 구속이라든지 그 이권 여부도 한번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있었던 것 자체가 그 박사라던가 이런 주범들이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막 그 방에서 계속 그 영상을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범으로서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좀 더 해봐라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 방조라도
약한 의미의 방조라도 했을 거라고 지금 간주를 요청했으면 교사고 있어서 뭐 응원했으면 방조죄. 예. 그래서 성폭법 뭐 교사 방조가 될 걸로 보이고 그럼 당연히 또 유포에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거든요. 또 그렇죠. 다른 범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예. 또 일명 박사 조주빈 어제 한 언론사에서 신상을 먼저 공개했고 오늘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피의자 송치할 때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는 최초 공개 사료를 합니다. 그만큼 그렇죠. 이 혐의가 유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특정 강력 범죄입니다. 뭐 살인죄라든지 이런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꽤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고유정이라든지 뭐 안인득이. 근데 성폭력 처벌법, 성범죄 관련해서 공개된 사례는 없었고요. 이 법조문은 있긴 한데 이 법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25조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이게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이 언론사에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또 그런 것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못 세운다. 뭐 조국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포토라인 섰네요, 결국. 말이 안 돼요. 예. 야당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포토라인 부분하고요. 신상 공개하고는 다른 차원의 거죠? 문제입니다. 예. 신상 공개 부분하고 포토라인하고 섞어서 조국 얘기를 무조건 하고 싶은가 봐요. 이거하고 조국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를 지금 엮어가지고 조국이 엠번방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또 언론도 약간 동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고요. 포토라인 쓰는 거하고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인데 예. 그걸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포토라인 쓰게 됐고 이번에. 예.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개 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포토라인은 왜 서게 되는 겁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거 범죄 혐의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지금 네. 이 예. 박사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뭐 그 규정과 상관없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간 거니까요. 예. 예, 그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따라서 예, 신상을 공개하는 예. 것으로. 그러면 신상도 공개하고 포토라인을 세우게 됐다. 포토라인에 쓴다기보다는 검찰이나 이렇게 송치될 때 고유정처럼 보일 겁니다. 그 모습이고 만약에 고유정처럼 스스로 이제 얼굴 가리는 모습, 이른바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뭐 그런다면 뭐 얼굴 볼 수가 없지만 머리가 뭐 길지 않을 거니까 아마 얼굴이 정확하게 공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M번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26만 명이다. 뭐 중복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26만 명의 신상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 경찰에서 전원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공범일 경우에는 특례법 25조를 다시 적용해서 이게 26만 명의 신상이 모두 공개되면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 후폭풍이 생기겠네요. 저는 공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조주빈이가 공개된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법조항은 따져보면. 근데 26만 명 중에 뭐 10만 명일지 몇만 명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을 공개하는 거는 일단은 법에는 해당할 수가 있지만 뭐 중대성이라든지 예. 알 권리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공직자들이 있으면은 곤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건 공직자들이나 혹은 그 적극 가담 26만 명 중에서 그렇죠. 네. 여러 차례 뭐 다운받고 그렇죠. 또 다른 데로 퍼나르고 이런 사람들은 공개할 수 있겠지만 공개보다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처벌하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글쎄 뭐 얼굴하고 이런 게 다 공개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달리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공직자라든지 사회적 책임이 좀 더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맞는데 예. 무조건 공개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꽤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끝이 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M번방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갓갓. 이 갓갓이 아직 도피 중입니다. 네, 갓갓이 최초로 이게 사실 M번방이 박사가 갓갓의 방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영상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갓갓이 이게 사실 텔레그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피난이라 그러는데 자신의 어떤 아이디라든지 보안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의 사이트 본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초로 만들었고 가장 뭐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익명의 사람이 검거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어떻게 좀 찾아내야 될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N번방 사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그걸 또 유료로 돈 받고 판매한 거지 않습니까? 뭐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성범죄입니다. 좀 이런 말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방송에 얘기하기 사입이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 또 비슷한 것 같고요. 인간의 욕망이나 공포를 정말 집요하게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신상 정보를 캐내고요. 신상 정보를 캐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착취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또 노예연녀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라, 이런 사진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인간성을 말종시키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괴중에 또 미성년자 상당히 많고 뭐 성범죄가 뭐 좋은 성범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중을 좀 따져보면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닌가 지금 사건은. 예, 특히 미성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거 소란회 때도 그랬고 양진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 P2P 사이트, 웹하드 이런데 그 불법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서 뭐 다운로드되고 이런 범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플랫폼이 텔레그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아까 박주민 변호사가 말한 보안성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익명이죠. 익명. 예. 사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자신은 끝까지 걸리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P2P 사이트는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체포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 더 익명이 보장되는 더 익명성이 보장되고 더 보안이 강화된 곳으로 더 숨어버리자 이렇게 됐죠. 텔레그램으로 들어간 거죠. 텔레그램도 있고 뭐 다크웹이라고 저는 한 번도 있고요. 이해 못 해본 그런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지로 가는 거죠. 예, 디지털 기술은 발달하고 법은 못 쫓아가니까 점점 음지로 더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또 음지로 숨어 들어갈수록 범죄 강도가 세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어차피 다른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현실의 자기하고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해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진행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소라넷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까지 법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처벌이 사실은 가장 처벌하고 또 그리고 법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못 빠져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법들이 결국은 통과 뭐 개정도 안 될 뿐더러 옛날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진짜로 뭐 저희가 성교육 하는데 부모님들이 민망해하지만 성교육이 좀 내실화되고 바른 성관념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어두운 성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음지로 가든 양지로 가든 계속 그 수요가 있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충격적인 것은 이 가해자들 연령대도 상당히 낮고 피해자들 연령대도 낮다는 게 충격적인데 지금 보면 그 초등학생 뭐 같은 경우에도 그 이들이 접근을 할 때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고 또 김윤우 변호사 지인의 딸도 휴대전화 바꿔주겠다 이걸로 접근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휴대전화 모델로 발탁이 됐다면서 발탁된 휴대전화를 주겠다. 개통을 해야 되니까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라는 걸 메시지를 받고 아빠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거죠.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자기가 모델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그 순간 말 안 하고 한 단계만 더 지나갔어도 자기 정보를 다 줬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찔하죠. 그래서 그 친구도 엄청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듣고. 그래요. 실제로 또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되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 미국에서는 종신형도 그렇죠. 선고된다고 하는데 이게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법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무기 5년. 그래서 거의 뭐 살인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그렇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재판에 가서 네. 집행유예도 상당히 많고요. 전직 판사님 왜 그런 겁니까? 이 사실은 피해 정도가 다른 뭐 생명이나 건강이나 뭐 재산 침해보다 아무래도 좀 약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왜냐하면 그냥 화면만 본 거 아니냐, 직접 만나서 뭔가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관념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범죄 양형이 계속 조금씩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양형에 비해서 성범죄 양형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이번 새 국회에서 살인죄부터 이런 성범죄까지 전반적인 양형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일단 저희 뭐 서부형무소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3년형 받고 실제 복역하고 나오면 오래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3년형은 뭐 굉장히 건강에 별다른 무리가 없이 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교도 행정이 굉장히 선진화됐고 인권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양형이 다시 한번 입법부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조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이 판결 낼 때 이런 말 많이 하면서 많이 깎아줬네요. 일단 전가가 없다. 초범이다. 예,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죠. 뭐 거기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럽니까?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박준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예. 거의 뭐 유기징역으로 가는 경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나 법원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긴 합니다. 예,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예. 사실은 이게 이게 이 정도 형량이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텐데, 합의부에서 봤을 때는 뭐 강도, 강간 상해, 강도, 강간 치상, 막 이런 사람들 보다가 요런 죄 보면 사실 조금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직접 대면을 하지 않으니까. 예. 예. 그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거랑 대조해 보면 더 강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그렇죠. 다르다고 아마. 그게 이제 옛날 판사들 이제 판사님들 기준인데 사실은 좀 지금은 다르다.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트라우마가 더 생기니까. 평생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훗720님께서 서초 13번 마을버스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기사님 감사 인사하고 싶습니다. 서초 13번 마을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